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길목TV 실시간 생방송으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해금 연주자 이건명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뜻밖의 실시간 방송인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데 왜냐하면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국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쉽지 않죠. 근데 요즘에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국악 음악을 접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늘 옆에 이분이 계셔서 더 친근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먼저 소개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명 집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인 스스로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먼저 저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금을 전공을 해서 올해 25년째 해금 연주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왕성한 활동은 하지는 못해도 오히려 예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하게 되는 바람에 연주자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제 시국으로 인해서 예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현재는 한 이제 2년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의 현장소통소위원회라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일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인데 저와 함께 그 소아암 환아들과 부모님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 알려져 계신데요. 이제 박지영 변호사님하고 함께 슈가스케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소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술 정책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분을 해금 연주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금이 참 음색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좀 매력적인 악기를 접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해금 소리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 목소리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진동이.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집안에 국악을 하는 분이 계시다거나 혹은 뭐 음악을 윤택하게 할 만큼 좀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또 어릴 때부터 그 친구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피아노를 배워서 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어머니 보시기에 또 재능이 보이셨는지 진로를 고민을 하시다가 중학교를 진학을 할 때 국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더라, 이 얘기를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누나가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를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뭐 가야금도 모르고 사물놀이도 모르던 시절인데 그 아무래도 국악 쪽이 주류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중간에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이 좀 있다 보니 공부를 위주로 보고 뽑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시창청음, 그러니까 음을 듣고 공부를 부르는, 잘했다는 얘기죠?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음악 시험을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창과 청음이라는 시험 외에 또 그때는 가창이 있었는데 그때 초록빛 바닷물에 이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음악에 소양이 있느냐 보다는 이제 중간에 진로가 바뀌더라도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를 학교에서 조금 더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입시에 그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게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지금은 좀 보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악기마다 사실은 성적순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가야금 전공을 하고 싶으면 성적이 제일 좋아야 돼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는 해금이 거의 1순위가. 그러니까 진짜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대학 입시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높은 악기들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배정이 되는. 근데 악기를 잘하지만 공부를 조금 악기보다는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배려해서 지금은 이제 실기 우수자라 그래서 좀 사전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성적과 상관없이 악기가 특출나면 그 배정 우선 해주는 그런 게 또 생겨가지고 요새는 좀 다양한 친구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금 악기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어떤 악기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해금이 해금을 좀 잠시만요. 혹시- 네. 네, 잠시. 아, 제가 화면 바깥으로 나갔다가 와, 요 네. 악기가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보셨을 텐데 이제는 뭐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50% 정도가 국악이 의무적으로 교육이 되게 돼 있어서 이제는 모르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한 뭐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악기를 아쟁이라고 아,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고 저희 친형이 그 예전에 어느 외고 입시를 봤었는데 네. 그 음악 시험 문제에 이 악기 그림이 나오고 이 악기의 이름을 적으시오 그랬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오답률이라 네. 그러나요? 정답률이 20%밖에 안 됐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아쟁이라고 맞아요. 많이 얘기했었어요. 저도 집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거 이름 몰랐을 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뭐 사역 가거나 공연 갈 때 중간중간에 멘트하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악기 이름 뭔지 아세요? 하면 대부분 아쟁 이러면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악의 대중화라든지 국악의 현대화라든지 혹은 이제 그 교회 음악에 있어서의 국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좀 하다 보니 활동을 하다 보니 아쟁으로라도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가. 아쟁이라도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악기가 아쟁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악기는 해금인데 그 목사님 이 악기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얘요? 예. 아, 얘의 우리 뭐 전체 그렇죠. 해금의 나이요? 이 해금의 나이. 아, 혹시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한테 맞춰보십시오. 네. 고려 시대 아닌가요? 아, 몰라요. 이 악기가 네. 그 문헌상으로 밝혀진 것만 1000년이 넘은 악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예종 기록상으로는 고려 예종 14년. 저 맞춘 거예요? 그렇죠. 고려 예종 11년 또는 14년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뭐 1116년이다. 이렇게 네. 이제 그때 이 중국에서 들여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전의 기록에서는 몽고 지역의 해부르족이라는 유목 민족이 썼던 악기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해족이라고 불렀고 그 민족이 쓰던 현악기니까 해금이라고 불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상으로 1000년이라면 1000년보다 더 됐기 때문에 1000년 전의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오래된 악기. 그런데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그냥 술술 나와요? 해금 연주자인데. 뭐 그 수료밖에 안 했지만 나름 박사 아, 공부를 했는데 역시. 아니, 근데 부족해서 그 졸업은 어디에서 또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교인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이제 뭐 시간 강사부터 방과후 강사부터 한 12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중간에는 이제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기간제 교사로 교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또 이제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면 가르치는 일만큼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배동에 있는 카톨릭 회관 여성 회관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월 20만 원 받고 단소 수업 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 단소도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 예술학교를 다니면 단소, 장구, 민요 뭐 등등등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 가무악 일체라 그래서 원래는 악기만 딱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악기, 노래, 춤 이제 통한다 그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단소를 가르치다가 뭐 국악 학원에서도 가르치다가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를 흘러가서 뭐 대학원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교육의 분야에 어떤 종사했던 시간이 꽤 길지요. 네. 집사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되게 좋겠어요.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시니까. 저는 혼은 내진 않는데 끈질기게 갈굽니까? 그 끈질기게 이제 잔소리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그 학교에서 모교에서도 꼭 이렇게 학교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 그 사춘기에 그 질풍노도에 있는 친구들을 꼭 저한테 보내세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근성과 끈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없으면 음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악도 이제 다른 예술 분야 마찬가지인데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연 당일날, 콘서트 당일날 무대 위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작업실에서의 어떤 혼자 작업하는 그런 시간들 혹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시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아까 해금이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줄이 지금 저는 맨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네.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줄입니다. 그렇죠? 네, 멀리서 정면에서 보면 진짜 딱 하나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두 줄이. 어떻게 이 두 줄에서 그런 다양한 의미 나와요? 이게 일단은 이제 명주실로 돼 있는데요.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처럼 쇠줄, 금속줄로 되지 않고 우리 그 지역에 우리나라 환경상 그 대나무, 오동나무 또 이제 명주실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쓰였기 때문에 악기에도 그런 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줄이었던 거는 기존의 이 악기의 형태가 두 줄이었던 거고 그 재미있는 건 아까 유목민족이 썼던 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 사이에 이 말꼬리로 만들어진 이 활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많아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가 부러운 게 이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는데 이제 활을 한쪽 방향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의 활만 학습이 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데 해금은 이게 줄 사이에 껴 있는 바람에 이 미는 활도 연습해야 되고 땡기는 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처음 한 게 있어요. 집사님 여기 늘 보는데도 이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저 지금 처음 인식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다가 활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이렇게 딱 이거는 이제 가설이에요. 악기를 이렇게 딱 해서 허리에 딱 차고 말을 딱딱딱딱 타다가 쉬는 동안에 말잔등 위에 탁 돌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일상의 맞춤형으로 악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빼면 안 돼요? 아니요, 보관할 때는 사실은 빼서 보관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껴서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굴곡진 부분 때문에 이 말총이 이렇게 살짝 굴곡이 져서 소리가 조금 연주할 때는 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안 그러면은 이쪽 두 줄 중에 한 줄밖에 연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갈 때는 이쪽 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이 바깥 줄이라고 유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얇은 줄이 조금 더 높은 음이 나고요. 살짝 두꺼운 이 줄을 중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낮은 음이 나요. 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완전 5도 차이가 납니다. 전문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5도 차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생각하시면 돼요. 도레미파솔이 5도잖아요. 그래서 5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음을 달리하면 네. 위치를 뭐 잡는? 네, 해금 같은 경우는 이 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주아라고 하는 이제 조리개예요. 이거를 풀면 당연히 느슨해지니까 음이 낮아지고 쪼이면
팽팽해지니까 음이 높아지고 우리 고무줄 들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을 쥐었다가 폈다 하면 줄이 팽팽해지면서 음이 올라가고 놓으면 음이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요? 기준점이 사실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예술가의 재능이네요. 근데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음감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하시고. 그런데 이제 기타라든지 바이올린하고 비교를 하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판이 있어요. 플랫이라고 해서 지판이 있어서 그 지판의 어떤 특정 지점만 딱 잡으면 정확한 음이 나는. 그래서 연주하기가 되게 편하고 특히 이제 속주가 가능해요. 빠른 연주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허공에다가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눌러서 음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걸 어렵다고만 끝내고 싶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음악에서는 농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음악은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그냥 음을 감미롭게 떠는 그게 사실은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국악에서는 농현이요 종류가 뭐 굵게 떠는 거, 얇게 떠는 거, 꺾는 거, 아니면 쿡쿡 치는 거. 이런 표현들이 이 악기상으로 보면 편리하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해금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옆에서 봐도 손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죠. 예. 되게 좀 섬세한 것 같아요. 예민하고. 근데 원래 옛날에는 국악을 연주하는 그 궁궐에서 국악을 연주하는 성별은 거의 남자였고 전부가 남자였죠. 그다음에 이제 궁궐 밖에서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들이 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해금과 가야금 같은 경우는 남성 연주자들이 거의 없죠. 많이 없어요. 네. 그만큼 악기가 조금 예민하고 섬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멋진 악기인 것 같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가르치시는 분도? 저는 이제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뭔가 이제 뭐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고서는 기존에 하던 어떤 소위 말해 이제 개인 레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끊었어요. 끊고 지금은 이제 학교 레슨, 학교 수업. 지금 딱 요즘 기간인데 춘천에 있는 춘천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해금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뭐 다른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예전에는 레슨을 조금 했었는데 그게 그 병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네. 혹시 가르친 학생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지금 교제하고 계신 분 중에 뭐 그런 의미 있나요?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네. 많이 있고 특별히 지금 2명의 학생이 떠오르는데 한 명은 어제 이제 결혼한 제자가 있어요. 이제 탤런트 박신혜 씨랑 같은 날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의 결혼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중학생 때인가 처음 만난 친구인데 악기를 취미로 하다가 전공으로 하겠다라고 찾아온. 근데 이제 예술 중고등학교도 아니라 인문계 학생이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개구쟁이 친구였고 또 관심도 많고 활발해서 끈덕지게 연습을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와 어떻게 하면 얘를 악기를 그만두게 하고 뭔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기발한 방법으로 찾아낸 게 대회를 내보내자. 대회를 내보내서 떨어지면 자기의 현실을 알겠지. 그래서 대회를 내보냈는데 붙은 거예요.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까지 악기를 이어하게 된 친구가 있어서 어제 이제 결혼장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여전히 활발하고 네, 그런 친구 한 명이 생각나고 또 한 명 친구는 굉장히 특별한 친구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저의 어떤 가장 오래된 제자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저의 어떤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소아암 하나들과 함께하는 비영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이 사업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 팀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15년째 제자 스승 관계로 있는데 지금은 동료로 네,
그런 제자가 있어서 참 되게 의미 특별합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렇게 연주하다가 위기도 한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 제가 악기를 아까 이제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기가 조금 어려운 집안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뭐 학생회비도 좀 내야 되고 교과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아까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는 누나가 그 국립국악중학교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국립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월 10,000원. 10,000원. 그때 25년 전에 월 10,000원이면요 꽤 그러니까 졸업할 때 통장으로 주거든요. 제 기억에 졸업할 때 받은 통장으로 저희 친형의 대학교 등록금 한 학기를 낼 정도였으니까 월 10,000원이 꽤 컸죠. 재밌게도 제가 알기로 지금도 10,000원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물가 상승률이 아마 10,000원이 좀 더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립학교니까 싸고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교육을 잘해주고 그래서 국악의 국자도 모르는데 가게 된 거죠. 이제 가서 뭐 탁월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되게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해서 해금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해금이라는 악기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대금을 하려고 했어요. 대금을 알아서 대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께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르고 왜소하니까 대금을 불면 건강해질 거다. 폐활량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대금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대금을 할게요라고 했는데 대금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요? 방석을 정리해야 알아. 대금실에 있는. 그래서 방석을 열심히 정리해. 친구들 보고 있고 다 이렇게 방석을 정리하고 반짝반짝하고 앉아 있으니 보면대도 정리해 와라. 보면대 정리해 오니까 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대금 불다 너 쓰러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금에 막 꽂혀서 하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뭘 하지. 근데 제 옆에 있는 가야금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가야금을 못하게 하니까요. 막 들어서 막 울고 막 해서 시켜줬어요. 그래서 시켜주는 뭐 했는지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 중년의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를 지나가시고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 해금처럼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해금처럼?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러면 해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해금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해금 전공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이신데 남자 해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낚으신 거죠. 제가 낚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로 그 계기로 해금을 하게 되었는데 후회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해금이랑 옆에 있어가지고 비교해 보는데 좀 어울리나요? 어울리는데요? 네, 동글동글한 게 좀 어울리나요? 요거 그 요새 뭐나요? 유튜브 첫 화면 뭐죠? 뭐요? 그 유튜브 뭐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화면 그거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걸로. 저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네. 와. 해금을 잘 선택을 하셨네요. 또 그렇게 도움 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전공을 하면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개인 레슨이 불법이었어요. 외부 레슨이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 내부에 학교 레슨이 이제 그때 당시 생겼고. 네. 근데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 레슨을 그냥 이제 다들 한 거죠. 그거가 당연히 학칙에는 어긋나겠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 레슨을 못 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는 그냥 이제 학교 클래스 수업으로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찔해요. 왜냐하면 예고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데 예고 입시를 클래스 수업과 독학으로 예고 입시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못했는데 또 거의 기적에 가까웠던 이야기였던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해금을 이제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많이 했어요.
연습을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해야 됐고 보통 뭐 6시간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저는 8시간, 10시간 해야 겨우 따라잡으니까요. 이게 소리로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도 한번 그 제 기억에 마취 주사를 부모님 몰래 한번 맞고 아니, 부모님 몰래 그걸 받고 왜냐면 이걸 네. 부모님이 아시면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와. 병원 의사 선생님이 놔줬을 리가 없는데 근데 포도당 주사였던 것 같기도 아. 하고 예, 그 힘이 딸리니까. 마취제라기보다는 예. 근데 고3 때는 확실히 그 마취주사를 맞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아셨으니까. 근데 그게 크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게 그냥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듯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제 직업병처럼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서 심각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계기가 콩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콩쿨 준비에 거의 콩쿨에 임박한 어느 날 아침에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질 않는 이렇게 펴지질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차했죠.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트리거 핑거라고 건초염, 그러니까 방아쇠 모지증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에 있는 이쪽 횡으로 있는 네.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그 문제가 생기는. 악기 연주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연습 동작을 많이 했구나. 반복해서 했는데 어쨌든 인대끼리도 마찰이 네, 있고 네.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돌보질 않았던 거죠. 이제 그거를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는 이제 회복이 어려우니 그만둬라. 의사 선생님 음악을 그만두라고요? 예, 악기도. 와. 그 의사 선생님의 따님도 바이올린 하다 똑같은 증상으로 그만뒀다 하시면서 그만둬라 하셨고 이제 그래서 그때 악기를 한번 포기를 하고 학교를 이제 쉬고 방황을 했던. 예, 그때가 사실은 그 가장 신앙적으로도 바닥이었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근데 그 시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왔는데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은. 해금이 그때 전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편의점이라든지 해야 됐던 상황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다 참았던 거거든요. 음악을 해야 됐다. 오로지. 근데 이제 전부였던 거를 포기를 했던 경험을 그때 처음 제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소아암 하나들을 위한 사업도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경험 때문에 공감이 돼서 이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였던 거를 이제 사실은 그게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거를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을 그냥 딱 마주해야 하는 현실. 이제 그런 경험이 그때는 컸죠,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생의 끝과 같은 걸 맛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았습니까? 사실 제가 스스로 찾지는 못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변에 손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제가 되게 무서워하던 선배가 뜬금없이 제가 그 휴학하고 잠적하던 그 시기에 교회 수련회를 같이 가보자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든지 뭐 주변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 그때 사실은 한 8개월 정도를 주변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고 핸드폰도 다 끊고 그야말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방황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됐던. 게임에. 네네. 그 와모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MMORPG 그때 굉장히 유명한 초창기인데요. 그 만렙 유저였어요. 그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만렙. TV에서. 네, 만렙 유저.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만렙인지 아는 분은 아실 아, 텐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라도 몰입을 해야 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그때는 제가 대화도 안 했을 때였고 밥도 그냥 한 끼만 먹고 잠도 그냥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심할 때는 막 PC방에서 2박 3일 지내면서 이쪽 손이 다쳤으니까 이쪽 손을 다치게 할 작정으로 될 인생 대로 돼요. 망가졌군요 그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쪽 손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오락하다가. 그렇죠. 마우스로 열심히. 근데 이제 그 사실 포기한 와중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선배의 권유로 갔던 교회 수련회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에 보냈던 3박 4일인가였는데 마지막 날 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탁 만져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음악을 위해 달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아, 나를 위해 음악을 했구나. 그때 이제 균열이 생긴 거죠. 저의 딱딱한 마음에 내가 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그 계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했고 딱 그 물음표가 딱 던지고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다시 삶은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지만 그 계기가 한번 딱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뭐 별의별 시도를 다 했어요.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기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어서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낫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자기랑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못했잖아요. 네. 나중에 터덜터덜 서울로 돌아와서 알아보니 경락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뼈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간절했던 거죠. 손을 낫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침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역대 대통령의 주치의라고 본인이 하시는 별명이 돌 선생님이신데 그분께 8개월을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받을 때마다 4시간씩 침을 맞은 적도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손이 망가진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한 번 망가진 인대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살살 달래가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달래가야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죠. 내가 내 몸을 얼마나 혹사시켰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를 아끼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시기였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몸이 어떤 보니까 음악가들은 이 손에 보험까지 드시던데 네. 해금 연주자면 손이 더 중요하고 네. 전부였을 텐데 네. 근데 우리가 매주 음악을 듣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하시죠? 이게 제가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몇 가지 계기가 있었죠. 이제 뭐 시골 사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저의 부족한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예술의 본질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의 어떤 포지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냉정하게 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연주를 들으시는 분 중에 조금 귀가 있는 분들은 아세요. 뭐가 부족한 줄.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악기를 못했어요. 안 한 거죠. 부끄러우니까. 왜냐하면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제 연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연습이 부족하면 기록으로도 남기기 싫은데, 근데 제가 조금 그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연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주로 인해서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에게 계셨었고 그분들로 인해서 나의 연주도 쓸모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고 나서 연주를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을 어딘가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사한 장소, 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명 집사님이 이제 속해 계시는 토브를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어디든 안 가리는 분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막 땅바닥에 그냥 편하게 어디든 그냥 뭐 가야금, 뭐 피아노, 키보드 다 있는데 아무데나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랑 비슷한 건가 봐요. 저희랑 앙상블 토브는 이제 제가 속한 사역 공동체인데 저 가족만큼이나 이제 소중한 동역자들인데요. 저희가 같이 그 뿌리기 사역이라는 이제 예전에 한시 미션이라는 지금은 통독원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20년 동안 해왔던 뿌리기 사역이라는 사역에서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만나서 새롭게 만든 사역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역에서 겪었던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음악인의 관점으로서는 베스트는 아니지요. 이제 가장 좋은 음악을 선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얼마만큼 나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조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연주할 수 있느냐,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 이 앙상블 토브의 멤버들은 그것을 함께 깨달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사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물론 어렵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조건은 둬요. 예를 들어 땡볕에서 연주할 때는 서양 클래식 악기들은 안 한다. 예, 악기가 쪼개질 수 있고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주최하시는 쪽에 그늘이라도 좀 자리를 옮겨주시는, 설치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늘만 만들면 되는 거. 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정말 아까 이건명 집사님이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게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솔직히 되게 부끄러워요. 진짜 매주마다 저의 해금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런 과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그거를 찾아가는 중인 거죠. 때때마다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기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술 활동을 정말 예술가로서만 살아도 되게 잘 사셨을 것 같은데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변화를 또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변화가 영향력 있게 삶 가운데 미쳐지는 것 같아서, 또 아내분도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사역지에서 만난 제가 이제 교회 오빠. 아, 그래서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를 좋아했던 자매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고생을 시키고 있죠. 아, 그러면 사역은 안 하고 연애만 하신 거예요? 아, 사역을 하며 연애를 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절제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동하다 보니 그치, 하나님 부끄럽죠. 만나게 해주신 네, 거죠.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사역지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 그때 사실 마음에 떳떳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이제 지나놓고 보면 이제 그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끄러움은 제 몫이니까. 아내분은 뭘 연주하시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고. 와, 가야금과 해금이면 너무 잘 만나신 너무 거 잘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탁월한 연주자고.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저보다 훨씬 탁월한 연주자고요. 와, 그 전형적인 연주자, 예술가예요. 다 연주를 하면 굉장히 몰입해서 하고 이런 연주자인데, 너무 재밌는 거는 원래 이제 제가 대금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가야금이었어요. 이제 악기 시연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가야금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가야금 시범을 쫙 보고 나서 어머니께서 혼잣말로 아, 우리 아들 가야금을 시킬까 이러셨는데 뒤에 앉은 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톡톡 두드리시더니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돈 많아? 아, 왜냐면 가야금은 여러 대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궁중음악 가야금, 민속음악 가야금, 창작음악 가야금. 근데 그 악기를 다 사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이제 높다 보니 해금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해금도 여러 대가 있으면 용이하긴 한데 이제 한 대로도 할 수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딱 악기를 정리했는데, 또 하나는 악기가 너무 커요. 아, 그렇죠. 이제 그거에 또 차가 없고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속에 아, 나 가야금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이랬는데 가야금을 하는 분을 만나서 때때마다 열심히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있고요. 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김고은 연주자예요. 저희 아내 김고은 네, 집사님. 김고은 연주자인데 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요. 육아를 하면서 5년 정도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했죠. 5년 이상. 그래서 이제 올해 조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화목한 가야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름이 뭐라고요? 화목한 가야금. 왜 늘 두 분이 화목해서 그런가? 화목하기만 한 건 아닌데요. 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는 연주자예요.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뭐 저는 화목금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언젠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직접 편곡하고 창작한 가야금곡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와. 그래서 화목한 가야금 검색을 해주시고요. 아, 화목한 구독과 가야금. 좋아요. 네, 여기 구독과 좋네요.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 그 며칠 전에 들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댓글도 뭐 너무 좋다고 다들 달렸는데 그걸 이제 직접 곡을 만드시고. 근데 이제 해금이랑 협연은 언제 한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한. 그 화목한 가야금으로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네.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활동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맡길 데가 딱히 없다 보니 처가댁도 많이 멀리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공연하거나 사역을 하면 한 명의 애를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딱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개인 연습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자거나 어린이집 간 사이에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스스로 전형적인 예술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겸손하시구나. 탁월한데 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그 결과물을 지금 올리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술가로서 굉장히 크게 응원을 하고 있지. 이제 부부로서 또 자녀를 가진 집으로서 예술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더 힘든 건 코로나 시기가 2년 그렇죠. 지나갔잖아요. 네. 코로나와 예술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도래했잖아요. 2019년이 이제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로 살면서 또 독립을 하고 나서 계속 어렵기는 했지만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9년이 가장 궁지에 몰렸던 시기여서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체면불구하고 주변 SNS에도 제 사정을 올리면서까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십시일반 주변 예술가분들께서 또 주변 분들이 막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로 2019년을 겨우 넘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이 참 번쩍 든 것 같아요. 아, 내가 가장인데 너무 이제 예술과 사역에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가정을 돌보지는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뭔가 나에게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코로나가 찾아왔고 완전 그냥 업어치기를 당한 거죠. 막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예술가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국가별로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가 여실히 비교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가 창궐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 예술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일에서는 국가가 여러분의 예술을 먼저 보호해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술가들이 외쳐야만 겨우 기사 하나 나는 정도 이런 분위기의 온도차가 그제서야 이제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이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예술이라는 영역이 경제가 풍요로워야 관심을 갖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학원을 집이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끊는 학원이 피아노 학원이고 제일 나중에 끊는 학원이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거꾸로 풍요로워야만 예술에 관심을 갖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 사회 국가의 예술이 풍요롭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수준이 높느냐가 반증이 되는 건데 예술에 대한 인식이 얼만큼 우리가 메말랐는지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 지원 정책이 막 부상을 하게 되고 이제 프리랜서 예술가들한테 혹은 프리랜서 특수 직군이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그때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버텨오게 된 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예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쪽 아까 분야에서 일도 하고 계시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평가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요, 위치도 안 되지만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정책 전문가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니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구성원이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저한테 그렇죠. 용기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체부의 문화예술 관련된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이제 힘이 돼서 그러면 되게 수준 낮고 이제 부족하지만 예술인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 마치 이제 제가 손도 불편하고 악기 연주력도 부족하지만 나의 역할에 충실해서 내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예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들 관심들이 없었고 몰랐고 하는 마당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예술가에게 정책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이 사실 계속 이제 외국의 사례에 빗대어서만 발전을 해왔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극적으로 타결이 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이렇게 안 됐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부터도 고용보험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은 적용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소외된 사각지대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목소리를 내왔고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예술인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먼저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것들이 이걸 계기로 이제 실현화가 되기 시작을 한 시점인데 이제 프랑스의 예를 조금 많이 따와요. 이제 프랑스에 그 앵테르미땅이라는 보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례로 꼽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예술인들이 등록된 예술인들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요.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국가에서 정한 한 달에 예술인들의 평균 그 수익 금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본인의 활동이나 연습의 시간을 이제 채우게 되는 할당량이 있죠. 근데 그거를 못 채웠을 경우 보험료를 내는 예술가의 경우 못 채운 한 해 동안의 그 부족한 부분의 수익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와. 많지는 않겠죠. 이제 최저겠으니까. 그런데 예술인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특성상 모든 작업이 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생애 주기에 요 시기에 내가 활동에 열심히 했던 것이 비록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국가에서 평균치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니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러웠고 그리고 더 부러웠던 건 유학생들이든 예술인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든 똑같이 적용을 해준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선진국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은 사례로 꼽는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 서울 청년예술단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그 2019년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지원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뭐냐 하면 6개월 정도 그 선정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월 70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이제 활동의 프로젝트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 사업에 충실하면 월 70만 원을 고정급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 때 이제 예술가들이 물어봤죠. 왜 70만 원이냐?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쭉 현장을 조사해 보니 예술가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예술활동 영위하기 위해서 주말이든 어디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균 비용이 한 달에 70만 원이더라.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연습하고 작업하시라고 그만큼을 지원해 준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예술가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사실 보통 예술가들은요 그런 재단이나 기관이나 이런 목소리에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진심이 통했다는 걸 그 자리에 좀 느꼈죠. 그렇게까지 또 조사하고 준비를 그렇죠. 했다는 거군요. 네, 그 금액을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조사했다는 게 그랬더니 제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20대
이제 대학을 같이 졸업했던 예술가 인디 밴드 두 친구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이번 달부터 편집 안 해서 그만둬도 되겠다. 바로바로 제가 딱 와닿으니까 그때 이제 느꼈던 거야. 지원 정책 제도가 얼마나 예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근데 이걸 왜 교육을 못 받았을까? 왜 정책은 정책가들한테만 떠넘기고 예술가들은 예술가들만 살아라라고 배워왔을까? 그치, 예.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예술가들은 살아남아야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야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정말 다 차이가 있고 너무 좀 극악무도한 현실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제도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사회가 윤택하게 하는데 예술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하면 왜 예술가들은 지원에만 목매냐? 자립해야지. 딴 데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자립한 네. 예술가들이 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사실은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한류라든지 한류 문화라든지 예술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예술 분야를 갖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또 그런 길들이 또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네. 저도 이제 그 안목이 좀 넓어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뭐 컨텐츠진흥원의 예산이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예술 분야와 접목을 하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술만 바라보고 앉아 있느냐? 어렵다고 하면 살 길을 찾아야지. 근데 예술인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면 그거 자체가 곧 생명과 직결이 돼 있고 내 예술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게 조금 더 이제 서로의 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프랑스에서는요 그냥 일반 담벼락에 이름 모르는 지역의 예술인이 공연합니다라고 포스터를 붙여놓으면요 그 공연을 보러 온대요. 근데 그 절대로 무료 공연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국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통계 자료를 보면요 무료 공연율이 100%가 나와요. 사람들이 돈 내고는 안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측정 불가로 나와요. 그런데 뮤지컬이나 이런 대중 장르 쪽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지 사실은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이쪽 장르는 사실 더 엮여 있는 분야들이 많고.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과는 되게 반대되는 현상이네요. 사실 외국에서는 지금 뭐 BTS를 비롯한 한류 문화의 강국이다. 엊그제 보니까 뭐 독일, 프랑스에서 한국인 연주자들이 수상하고 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문화 강국, 음악이 한 분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쪽에 지금 사실 돈을 내고 구입할 만한 그런 문화 생활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용어의 모호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문화예술을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문체부 산하 기관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향유자들을 위해서 쓰여요. 문화누리 카드라는 이름 등등등으로 정작 예술인을 위해서는 얼마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안에는 향유자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활문화냐 전문예술인이냐 이것의 개념이 모호한데 한류로 들어가면 사실 그게 다 이렇게 그냥 합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BTS 뭐 아미까지는 아니어도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 뭐 준 팬으로서 이제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슈가라는 아티스트가 데취타라는 음악을 실제로 우리나라 데취타 음악을 음원을 차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국악으로 그걸요? 네, 근데 굉장히 제 입장에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과정도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로 국립국악원의 음원을 국립국악원의 허락을 받고 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은 너무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곧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 분야에 이거를 접목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으로 가져가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생산자한테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사실은 맞아요. 향유도 될 수 있는 네, 부분일 네. 텐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선철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얘기를 또 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술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요? 아무도 안 하고요. 공개 토론 자리에도 예술 분야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지난 총선인가 대선 때 일부러 이제 신경을 써서 봤는데 투표 전날 기사가 하나 나온 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대했던 거는 분위기가 이러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술에 대한 얘기도 많아졌고 하니 이제 모든 정당에서 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 골고루 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서 좀 더 아쉽죠.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술가로서 이제 만약에 이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이 정책을 차용을 해 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안을 할 게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여러 좋겠다. 가지가 있어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청년 맞춤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청년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청년 예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이게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추다 보니 이게 애매해요. 그럼 청년을 몇 살로 해야 되느냐?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그 유엔 통계 봤는데 근데 그게 썰이란 얘기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네. 것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65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도 정확하게 요거다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39살, 만 39세 혹은 만 34세.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지방 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연령대가 늘어나요. 청년이 부족하니 그러겠네요. 이만큼까지 청년으로 네. 가자. 50세까지 가자.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9세가 되면 청년. 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 지원 사업에 지원을 못 해요. 아. 난 청년인데. 그럼 나는 청년이 끝난 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고.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술의 장르별 생애 주기.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 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보다는 훨씬 수명이 짧잖아요. 몸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겠네요. 작곡가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내가 손가락이라든 이런 것만 이제 육체적인 것만 괜찮으면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느슨하게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휘자에 대한 부분, 작곡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휘자 작곡가는 아니지만 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면은 지휘 작곡에 대한 지원이 되게 약해요. 근데 특히 지휘자 같은 경우, 작곡가 같은 경우 발표를 하려면요 연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자기 사비로 해야 돼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 이것도 되게 심각한데 거의 99%의 지원이 서울에 몰려 있어요. 문화예술도 그런 쪽으로만 아주 지역에, 고질적이에요. 네, 고질적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통음악도 그렇지만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사투리라든지 이런 지역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점점 서울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특색이 다 사라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도 서울로 가고 있고 그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역의 예술 문화는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획일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와. 그 지방자치 제도에 의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되나요? 이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화분권이라고 정부가 기조를 잡아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계기가 그 블랙리스트 사태, 네.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중앙에서 예산을 쥐고 있기보다는 이제 지방 분권으로 지역에서 본인들의 지역들을 알아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은 지역에서 과연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현장 예술가들의 대부분의 이제 의견인 거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그렇죠. 없는 구조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중앙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어떤 지방에 내려보냈다. 네. 그러면 이 100억이 내려와서 의회를 거치면서
이게 과연 정말 예술인을 위해 갈 거냐, 아, 아니면 돌고 돌아서 얘를 소위 말해 이제 뭐 보도블록 까는 걸로 다시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없이 대안이 없이 아, 예산을 흘려보내고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이쪽에 돈을 써봤자 눈에 티도 나는 것도 아닐 테고 네네.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각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TF를 꾸려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그 이제 이 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네, 또 대선 하나,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전통 예술인으로서 네, 전통 예술. 예, 전통 계승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통 계승. 네, 그러니까 당연히 창작도 좋고 어떤 좀 현대화도 좋은데 대중화도 좋은데 갈수록 전통 본연에 대한 지원, 전통 본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을 기획을 해서 이제 기획안을 올리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 음악 같은 경우는 전통 원래 곡을 갖고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창작 지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전통 계승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전통 음악을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히 창작도 해왔지만 메인은 전통이었는데 내가 배운 걸로 먹고 살고 싶은데 배운 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통 음악을 하는 악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혹은 내가 딴 걸 안 하고 그 뭐 판에 들어가서 그 음악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판도 되게 좁거든요. 민요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 음악으로 내가 민간에서 활동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음악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는 전통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창작을 해야 되고, 나는 창작에는 사실은 내가 관심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창작을 하다 보니 언제나 내 예술은 뒷전이고 결국 그 예술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활동은 하기 어려워지고 계속 예술은 저변이 꼭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창작이 권장되는 건 뭐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조 속에서도 전통을 계승하는 건 진짜 이 세계화 시대 때 한국적인 것 이게 보존됐을 때 그럼요. 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통의 계승이 살아있는 나라가 몇 되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본만 해도 그 일본의 전통적인 그 가면극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전통을 보존을 철저히 하고 있냐면 가문으로 연결을 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고, 그 배역도 그 배역을 지정을 받으면 평생 그 배역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가면도 막 300년 된 가면을 그대로 쓰고, 이제 의상이나 이런 거를 간소화시키지 않고 의상 하나 입는데 3시간 6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 보기에는 뭐 활용도도 낮고 효율적이지 않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의 입장으로 보기엔 그게 살아있는 전통인 거잖아요. 그것을 존중해주는 문화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게요.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통을 내버려두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미 그러고 있고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요. 네. 뭐 풍류대장이라든지 조선판 스타라든지 뭐 트로트로 진출하는 청년 예술인들, 그것도 굉장히 월등한 거의 준 명인급의 청년들이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흐름인 거죠. 그게 뭐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어요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 예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혹은 내가 전통으로서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왔는데 이거를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날치 밴드라든지 이런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죠. 예. 잠비나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용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분야의 균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건 더 소외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는 주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외가 된 명인분들의 반열에 있는 5, 60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또 그렇게 전통 기본이 살아 있어야 새로운 음악도 또 새롭게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오랜 시간 쌓아오신 예술 세계가 지켜져야 계승이 되는 거잖아요. 오리지널리티가 맞아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승되는 건데 맞아요. 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정책이 그만큼 빈약했기 때문에 빈곤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좋네요. 이런 부분들이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가 우리 해금 연주자 이건명 예술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거 네, 건면. 좀 먼 얘기긴 한데 저는 뭐 무슨 어떤 분야의 대단한 학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오래전부터 제가 그 시골의 사역을 10년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해가 갈수록 시골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걸 보면서 이게 확 와닿았어요. 아, 이게 인구 절벽 시대가 됐고 이미 학교가 해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이런 시기에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나?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다문화를 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령화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 통일을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냥 순수한 의미로 이제 한민족이 되기 위한 통일을 생각을 했을 때 통일을 이 예술계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와, 이 분야도 정말 엄청난 분야가 되겠네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계시죠.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예술계가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조금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의 이야기, 통일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예술 생태계 안에서 상식선으로 올라와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정책으로 발현이 돼서 현실화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예술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입시, 오로지 예술가로서의 성공, 생존 여기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생태계 고민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까지 사실 저는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진 않아요. 예, 대선 주자들이 거기까지 정신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되진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생각할 거라고 이건명 집사님 말씀을 했으니까 네, 아니 지금 이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명 해금 연주가님의 이제 해금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지금 이제 예술가로서 예술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견도 있고 식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좋네요. 사실 이렇게 네.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는 2년 동안 나갔는데 그동안에 어떤 쌓인 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두렵고 겁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거를 입 밖으로 딱 뱉고 나니 더 갈고 닦아서 많이 뱉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예술인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제 또 이 문화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 슈가스케어라는 비영리 사업 이게 사실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당장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대면의 기술 중심의 사회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더 자본주의 지금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 더 과열화되면서 자본이 중심인 시대가 될수록 복지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지만 사실은 사각지대가 더 고질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저희 그 박지영 변호사님 공동대표님과 함께 잡은 그 꼭지가 소아암 하나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육이든 복지든 뭐든 치료도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예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할 수만 있다면 예술인들이 제가 손이 다쳐서 손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과정에 제가 회복이 된 것처럼 예술가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본인도 어렵지만 본인이 예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슈가케어 사업은 실제로 소아암 하나들과 부모님을 위한 사업으로 당연히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게 잘 되고 나면 오히려 이 문화로 인해서 예술계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마음이 어렵기는 하죠. 이 사업을 막상 지금 사랑의 열매와 다음 세대재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제도와 정책 이상의 문화로 우리가 뭔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슈가스퀘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슈가스퀘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은 슈가스케어는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너네가 뭘 할 건데에 대한 그 사업의 어떤 명확한 문장으로 지금 다듬는 중이지만 네. 저희가 이 지원을 지원하면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만한 건 뭐냐면 이제 완치 후 나중이 아니라 투병 중 지금 환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병 때문에 지금 투병 중인 어린 친구들을 위한 음악으로 아니요, 음악이 아닌 그 네. 그 환아와 부모님께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환아 중에 가장 큰 고민이 교육에 있거든요.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데. 아 그렇겠네요. 근데 투병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이지만 길면은 4, 5년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5년 뒤에, 3년 뒤에, 2년 뒤에 완치가 됐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보장을 하냐를 가지고 교육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제도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학교, 이제 병원 안에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가 이제 하루에 1시간만 수업을 들어도 하루 출석으로 쳐주는. 그래서 이제 투병을 잘 마치고 이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제도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의 지원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아에게 맞춰져 있고요. 또 워낙 이 질병이 병이 중하다 보니 치료 지원에 굉장히 이제 몰입이 돼 있어요. 네. 그 치료비 지원이나 경제 지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거보다는 이제 영역이 좁기는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부모에 대한 지원, 이 형제 관계에 대한 지원. 아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슈가스케어는 이제 하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지금 도울 수 있는 걸 돕자. 근데 이게 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는 중이고. 아니 지금 너무 명확하게 와닿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를 네.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너네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뭐 무슨 서비스를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 혹은 진로 지원에 특화된 걸 하겠다. 뭐 혹은 근데 이제 저희가 잡은 건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이 환아에게 맞게 추려서 서비스해 주는 거. 근데 이거를 막상 실제로 이 인큐베이팅 과정에 들어와 보니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네, 기존에 있는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다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중에 있기는 해요 스스로. 네. 근데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참신하고 꼭 필요하고 너무 의미 있는 사역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우리 박지영 변호사님이랑 이건 네, 변호사님 공문 대표님하고 한번 꼭 한번 불러주시면 네 네. 이걸로 너무 좋은 네. 사역 같아서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계획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지만 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데 이 길목 TV의 도움을 받아서 오십시오. 네, 한번 저희가 네. 라이브 방송을 와, 네. 이 도움으로 한번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사역이라 소개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건명 집사님 모시고 해금과 또 예술가의 삶, 또 예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사실은 일반인으로선 별로 갖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음악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음악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요한 역할 한가운데 계신 이건명 집사님 만나봤고, 오늘 정말 해박한 현실 인식과 대안까지 세우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예술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단계 발전하는 이건명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